2차 총공세 이후에도 리순 요새 전황은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요새 공략을 성공하기란 위험해 보였죠. 그러나 점점 다가오는 제2태평양함대, 즉 발트함대의 이동 소식은 일본군 대본영으로 하여금 제3군의 리순 함락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봉천 방면에서의 러시아군 증강 역시 눈에 띌 정도였죠. 이제 일본의 운명은 리순 요새의 함락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시체 더미가 새로 쌓여가고 전비 압박에 일본 경제가 휘청되는 와중에도 이 지체는 26을 반으로 쪼개기 위한 돌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3군의 사상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이쯤 되니 이제 일본군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제3군 사령관인 노기마르스케를 교체하는 것이었지만 직속 상관이었던 만주군 총사령관 오야마 예오 대장은 아군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단 노기마르스케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도쿄만 방어를 위해 배치해놨던 280mm 해안포를 떼어내 제3군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224kg의 포탄을 7,850m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이 포의 포탄은 사실 군함갑판을 목표로 제작한 전력압탄과 유사한 형태였기 때문에 땅에 닿으면 불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이유 등으로 이 포의 이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뭐든 일단 보내야 했죠. 당시 일본군은 이든 저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치시고스케는 이 포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고 합니다. 정작 포병 병과였던 그는 이 포가 너무 무거워 포상을 설치하는 데만 3주가 걸릴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는데 실제로는 9일 만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러시아군의 맥심 기관총에 대항하기 위해 280mm 포와 함께 프랑스제 호시키스 1897 중기관총도 보충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일본군은 가난하고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차 공세 때 48정을 배치했고 3차 공세 전에 80정을 추가 배치했지만 정작 알보병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일본군에게 이런 기관총은 분에 넘치던 낯선 무기였던 터라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못했었죠. 당시 일본군은 보병이 기관총을 휴대하는 것은 용감하지 못한 꼴이다 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습니다.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군수 생산 능력이 전쟁에서의 군수물자 소모 수준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 국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죠. 이때부터 일본군은 물건은 아끼고 사람의 생명은 그 다음이다 라는 그들만의 고유한 마카파식 용병사상을 정립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던 프랑스가 제작한 호치키스 기관총은 일본 육군이 채택하였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미국인 발명가 하이럼 맥심이 개발한 맥심 기관총은 러시아군이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일본은 당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3군에 지원하고자 했었습니다. 일본의 운명이 리순 요새 공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카드까지 제3군에 건네려 했던 것이죠. 더구나 메이지 덴노의 생일인 11월 3일이 다가오자 일본군은 그 전까지 리순항 전체를 함락시키진 못하더라도 동부전선의 주요 보루들은 공략하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여태까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엄청난 피해만 입힌 노기 마르스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노기 장군은 배를 째라 라는 항의 서한이 대본영에 무려 2,400여 통이나 날아들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리순은 일본군의 초조함에 더해 전 국민이 주목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 본토의 마지막 예비사단인 제7사단과 8사단의 출병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편성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사단인 제7사단과 제8사단은 그 당시 일본의 마지막 예비 병력이었습니다. 이걸 제3군에게 보냈다가 이마저도 털어먹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경론 끝에 대본영 결국 7사단을 리순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증원부대인 오사코 나오하루 중장의 제7사단과 공병 3개 중대를 다랭에 상륙,
제3군에 합류시켰고 나침이 나오미 중장의 제8사단은 만주 북부에 파견시켜 예비대로 대기시켰습니다. 이로써 노기의 제3군은 7사단이 합류함에 따라 병력이 6만 4천 명으로 증강되었고 보유화력도 대포 약 420문, 기관총은 약 70정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당시 일본군 병사의 보루 돌격과 러시아군의 방어 과정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러시아 진지에 접근하려면 먼저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군은 밟으면 폭발하는 지뢰를 설치한 다음 그 지뢰의 좌우에 있는 일본군 병사가 몸을 숨길 만한 구덩이와 바위그늘 등의 도화선으로 연결된 지뢰를 다시 설치했었죠. 이렇게 하면 먼저 지뢰를 밟은 병사가 날아가 버리고 그 폭발에 반응한 다른 병사들이 인근의 구덩이나 바위그늘 등에 재빨리 몸을 숨기게 되면 그 직후 도화선에 배선된 지뢰가 유폭하면서 위험을 피한 병사마저 살상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뢰적 도처에 지뢰와 부비트랩을 깔아놓은 셈이었죠. 이렇듯 어렵사리 지뢰밭을 꾸역꾸역 통과하면 그 다음은 철조망지대가 나타났고 만약 일본군의 이런 돌격이 야간에 어둠을 틈탄 것이라도 폭발음 방향과 철조망 부근을 탐조 등으로 비추어 철조망에 붙어있는 일본군 병사들과 그 뒤를 따라 올라오는 병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일본군이 철조망지대에 걸리면 러시아군은 너무도 쉽게 기관총과 소총세례를 퍼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러시아군의 맥심 기관총은 작은 바퀴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끌어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분당 550발을 발사하던 맥심 기관총 총신은 냉각수가 들어간 굵은 냉각기로 덮여 있어서 급탄만 계속된다면 20초 정도는 계속해서 사격이 가능했었고 이는 동시대에 볼트 액션식 소총 30정의 화력에 필적했습니다. 3차 공세 당시 리슨 요새의 러시아군이 보유한 맥심 기관총은 일본군에게 포위된 이후 추가적인 보충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약 40정 정도였지만 그래도 일본군에게 준 이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일본 제3군의 휘하부대들은 3차 공세에서도 주 목표인 러시아군 보루 점령을 위해 참호 및 갱도를 파며 접근해갔고 일부 참호선은 보루 전방 약 50m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호는 러시아 수비대의 총격과 슈루탄, 대포 등의 방해로 충분히 접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전의 전투에서 철조망 제거 작업 시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감전사하거나 철조망을 절단한 과정에서 러시아군에게 포착되어 집중 사격을 받고 공병대가 전멸할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경험이 비일비재하였으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와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철조망 절단 시 감전되지 않도록 절단기 손잡이 부분을 대나무로 감싸 제작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직접적인 철조망의 절단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목재기둥을 신속하게 톱으로 절단하거나 로프를 이용해 끌어 뽑아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 보병들에게도 훈련시켰죠. 또한 러시아 진지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자 깊숙이 참호 형태의 공격로를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로써 작업을 기존의 참호 파기에서 땅굴 파기로 전환한 11사단 22연대는 제8 공병대대에야 1중대를 새로 보강받아 병사들을 완전히 광부로 변신시켰고 그렇게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10월 26일 제3군은 3차 공세를 시도합니다. 공격 목표는 2차 총공격과 마찬가지로 송수산, 일용산, 동계관산 같은 리순 동북부 일대의 고지를 공격하고 고지에 위치한 포대아보루를 점령하는 것으로 정해졌죠. 다시 말해 새로운 작전 없이 전에 했던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계관산 북보를 향해 돌격하라는 노기 마레스케 제3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22연대 9개 연대장은 이하 대대장들이 두 차례의 돌격 과정 중에 모조리 전사 또는 부상당했었기에 새로 임명된 후쿠지 모리타루 소자의 1대대를 정면 돌격대로 선정하고 기관총 두문을 후방에 배치 또다시 무식한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수비대의 막강한 화력에 지휘관인 후쿠지 소저마저 전사하는 등 장기화 병사 대부분이 쓰러지며 전선 전반에 걸쳐 다시 아비규현의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 시각 정면 돌격대 외에 이대대장 사사키 에이지로 소자가 지휘하는 우회 돌격대도 동시에 돌격을 감행했으나 러시아군의 치열한 방어사격 앞에 또다시 수많은 병력을 잃게 되자 사사키 소자는 공격 중지와 함께 후퇴를 명령하게 이릅니다. 이 난장판을 보고 있던 연대장 아오키 스케지로 대장은 병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아 결혼 상태여서 예비대로 남겨두었던 3대대를 정면으로 옮겨 1대대의 뒤를 따라 계속 돌격하라고 강요했지만 대대장 고토 히데요시 대위가 튀어나가자마자 수류탄 폭발에 중상을 입고 나자빠졌고 뒤따라 돌격하던 다수의 병사들도 마치 집단이 넘어가듯 쓰러져 버리자 이마저도 중지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열의받은 11사단장 스지야 미사하루는 사단 예비대였던 44연대야 5중대, 6중대를 22연대로 증원 배속시켜주며 연대장 아오키에게 연대장이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해 돌입하라 라며 길길이 날뜁니다. 이젠 연대장마저도 나가 죽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짓거리마저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군의 포화의 절단이 나버리자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7일 계속적인 사단장 스지야 미사루의 독촉에 아오키 연대장은 또다시 포병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남아있던 자신의 연대, 새로 배속된 44연대 5중대, 6중대의 잔존병력,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예비대로 남아있던 44연대 3대대까지 배속받아 돌격을 준비하였는데 이때 마침 제3군 사령부로부터 동계관산 북쪽보로에 대한 정면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이공성 고지 공략에 집중하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리고 이때 노기의 제3군은 위선 공략작전의 과정 중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흰 어깨띠를 두른 백거대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3군 직할대인 독립 제10여단장 나카무라 사토루 소장이라는 꼴통이 부하 장교들을 모아놓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이제 장교들이 죽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1사단에서 2개대대를, 피해가 많았던 9사단, 11사단에서는 각각 1개대대를, 그리고 새로 보투에서 충원된 7사단에서 2개대대를 차출해 총 6개대대를 모아 3,100여 명의 특공대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백거대는 송수산 산허리까지는 무사히 갔으나 이어진 조심성 없는 달리기에 지뢰가 터지면서 기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어 특공대의 접근을 확인한 러시아군은 즉시 탐조등을 켰고 탐조등 아래에서 백거대는 모두 총알바지 신세가 돼버렸죠. 원래 이들의 목적은 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퇴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수단이 없어서 지휘부에서는 퇴각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고 결국 이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산허리에서 러시아군의 표적지 노릇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산비탈은 흰 어깨띠를 맨 일본군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백거대는 2,000명의 사상자만을 내고 사실상 괴멸해 버렸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도 나카무라 사토루라는 또라이의 웅변에 감명받은 노기 마레스케의 전폭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혼을 보여준다며 행동 지침마저 포복도 아닌 그저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모양새였죠. 그리고 당시 이들은 결사의 결의를 보여주고 피와 식별을 위한답시고 가슴팍에 백색들을 X자로 둘러 일명 백거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웃기고 슬픈 것은 0점을 세인 것 마냥 병사들의 가슴 한가운데 띠를 두르게 함으로써 병사들 마치 걸어다니는 표적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야간에 눈에 잘 띄는 흰색으로 말이죠. 그러나 나카무라 사토루, 그는 이 무책임한 작전에서 그저 부상만을 입었고 즉시 본국으로 후송돼 훗날 육군대장을 거쳐 남작의 자기까지 누리며 평생을 후유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말입니다. 타고난 관심병 환자의 별의별 생쇼에 또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나간 것이죠.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백거대의 괴멸 소식이 당시 만주군 총참모장 고다마 겐타루 중장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럴 전쟁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만주군 총사령관이던 오야마 야오 대장은 더 이상 노기 마레스케의 실책을 봐줄 수 없었는지 파벌이란 남맥에 자르지는 못하고 당시 자신의 만주군 총참모장이던 고다마를 보냈던 것입니다. 즉 전선의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지휘권을 인수해 리순을 공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다마는 곧바로 리순으로 가는 기차편에 몸을 실었고 제3군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이치치고스케를 불러넣고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의 작전이 수준 이하였다고 구시섰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해군의 첫 제안을 거절하고 무조건 정면 공격으로 요새를 점령하라고 앞장서서 독려했던 사람이 바로 만주군 참모장이었던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아무튼 그는 노기 마르스케를 조용히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네 지휘권을 며칠만 빌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고다마는 제3군의 지휘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제3군 참모들을 소집해 작전 목표를 다시 설정합니다. 203 고지 점령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삽질인가요? 제3군이 리순 요새 공략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아가 1차 공격 전 해군이 조언했던 대로 203 고지 공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리순 요새에 대한 4차 공세, 바로 203 고지 공략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세 차례나 일본군의 대대적인 총공세를 물리쳤던 러시아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항내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함정에서 함포를 철거하여 육상포대에 설치하고 해군 병력도 추가시켜 수비대의 전체 병력은 약 32,000명, 화포는 640문까지 회복되었죠. 그리고 증원군인 발탐대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